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뒤가 좀 잘렸는데 그거 뭐 올리기가 뭐해서 별말 없었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학습 Q&A에 올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나 뭐 소감이 됐든 뭐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뭐 그렇게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물론 여러분들 다 과제를 이미 다 하셨겠지만 과제만 내고 전혀 점검해주지 않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복습을 차원에서 이렇게 애들이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진도상. 그리고 2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제가 PT가 없었죠. 어떤 그 이유가 뭐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근데 그 치명적 결함이 있는가에 관련된 어떤 척도가 좀 소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주변 누구 그렇죠. 그래서 파트 A의 치명적 결함 척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성격 장애를 판별하는 척도라 하기보다는 이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이렇게 쓰시는 척도를 어디서 따온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식적인 척도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파트 A에서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비슷한 말이죠.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가? 그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가? 음. 보통 다 잘 지키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 오묘한 방식으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말 바꾸기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그때는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부터 해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든가 혹은 뭐 아무튼 오묘한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6번에 보면 그 진솔한 대화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진솔한 대화를 보통 살면서 보통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게 많을수록 행복하고 좋은 건데 이제 이게 성격장애자의 분들은 그 누구와도 거의 어, 네. 단 한두 명이라도 있을지 이제 그건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뭐 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 아무튼 심지어는 뭐 가족 간에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진솔한 대화는 속에 있는 얘기잖아요. 내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 근데 이제 감정을 잘 캐치를 음, 감정을 이렇게 깊이 있게 못 느끼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를 또 못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38페이지 7번 같은 경우도 결국 1, 2번과 동일한 내용이죠. 정직하고 대인관계에서 믿을만한가? 정직하냐?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정직하는 걸 100% 정직해야 돼. 거짓말 절대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신뢰롭고 보통 그래도 그래 하는 말이 일리가 거의 근데 부득이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정직해 이렇게 느끼는 바겠죠. 그래요. 어, 10번 같은 경우는 보편성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롭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만나는 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격 장애인 분들을 알고 지내는 주변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별로 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성격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격 장애인 분들의 관계를 하는 데에는 다 이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목적 지향하는 바대로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서로 그 주고받는 그 목적이 맞으면 이제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예를 들면 목적이 맞을 경우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자꾸 도구화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목적화된다는 얘기는 사람을 도구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파트 B의 3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가? 그렇죠. 부정한다는 거고. 그 사람의 전문가의 여러 가지 도움이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변화하는 데는 어렵다. 전문가 도움 받는 거 보통 이 유도프스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 이 교재가 어쨌든 정신과의 관점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보통 정신과는 물론 이제 외국하고 다르긴 한데 국내는 이제 약물 처방이 주되긴 하죠. 근데 약물 처방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정신과 쪽은 그 정신분석이라든가 역동치료가 보통 장기치료. 그래서 사례가 보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그렇게 몇 년을 그래도 꾸준히 만난다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성격장애는 몇 년간 몇십 년간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만나야 조금씩 변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저는 동의가 됩니다. 어쨌든 상담 치료를 1년, 2년 이렇게 꾸준히 받으면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장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여러분들이 좀 Q&A에 또 올려주셔요. 네. 그 다음에 챕터 3장으로 바로 이어서 제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챕터 3장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보고서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와닿는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술해 주셔서 저도 참 같이 잘 이해가 되면서 공감이 되면서 잘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칙 1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우리가 앞 강의에서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비록 매우 어렵고 실망스럽지고 뭐 파국적일지라도 어떤 존중과 그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이거는 치료적 장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치료적 장면에서 우리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 성격장애 외에 다른 모든 내담자에게 우리가 그 로저스가 얘기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솔성, 그죠? 공감적 이해, 뭐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당연히 내담자를 만나기 때문에 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내담자를 당연히 존중하고 동정심이란 표현보다는 그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이 현실 장면으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드문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과제로 내려고 했던 영화 과제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인 여성을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아버지는 아니었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웰컴 투 마이 하트라는 영화예요. 웰컴 투 마이 하트라는 외국 영화인데 그래서 그냥 국내 영화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다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인 청소년이 이제 출연하는데 아무튼 아빠 또래 아저씨 같은 분이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지지적으로 때로 물론 혼내기도 하지만 지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소녀가 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영화인데 그 이제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현실에도 있죠. 근데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강화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장애자들한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착취당해서 기분이 나쁜 그리고 손실을 당하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상담자도 그렇고 현실에서 만약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은 분 자기 스스로도 그래도 굉장히 세상에 대한 어떤 지혜를 아까 앞에서 얘기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기 삶이라든가 타인의 삶을 통찰하고 지혜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좀 돌봐주고 도와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뭐 누가 뭐 지혜가 떨어져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굉장히 조금 수준 높은 깊이 있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분들을 파악해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이지 이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행동 방식을 강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그들의 목적에 이용당하거나 그들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자기 부하나 윗사람을 굉장히 착취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뭐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현실 장면에 많이 있죠. 이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 있는 조현병이라든가 뭐 우울증 환자라든가 병원에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는데 성격장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내 주변에 뭐 대학이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힘들다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성격 장애가 있으면 이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상관없이 막 이렇게 당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배워둬야 그분들이 이제 증상이 발현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반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성찰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런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수업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자기 인식을 자기 성찰을 가져가게 하는 거냐 이거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원칙 2는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그런 사람을 뭐 도와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당신 자신이 착취나 학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원칙 2에 나와 있죠. 원칙 2에. 물론 어떤 치료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다는데 이제 어떤 치료자가 희생한다면 그것도 이제 치료자가 아직은 그 경험이 조금 능숙하지 않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착취나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와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하지 않았어도 세상 사람들은 성격장애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삶 전반에 이분들이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삶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 감정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잘 알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삶을 이렇게 내어주고 이용당하는 것도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칙 2에 대해서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원칙 5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PT 한 장 만든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여기 하고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기 중심적이다. 이게 자기 중심성도 역시 중심성이 가장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기 중심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 그래요. 그 비군에서도 좀 강하고 약하고가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45페이지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왜냐면 그것이 사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공감해줘야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방치하거나 별로 얘기를 안 섞거나 학대하거나 이러면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불안하고 괴롭고 이러다 보면 감정을 차단하는 수단이 뭐 게임만 한다든가 게임을 빠진다든가 뭐 이렇게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행동, 중독 관련된 뭐 게임이든 뭐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우리가 뭐 기계화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 막 화나고 짜증나는 건 자주 느껴요. 근데 그게 피상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깊이 있게 돌보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그 다양한 감정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풍부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렵죠. 타인의 감정을 모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원칙 7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원칙 7의 중간 정도에. 그래서 그 성격장애 가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싹싹하고 이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도 이게 관계를 잘 맺는 이유는 그들이 착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렇게 선택당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나왔네요. 이게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격장애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뭐 이렇게 기가 세거나 같은 성격장애인 사람들끼리는 이게 그 사람들도 이제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안 건드리거나 그 사람한테 도움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이제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유순해 보이거나 착하거나 또 이타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조작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같은 성격장애자들끼리는 또 특히 비군들 보면 자기가 자기 것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는 또 그렇게 교류를 안 한다고 해야 하나?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49페이지, 예, 그 49페이지 원칙 9네요. 원칙 9 이게 근데 이제 원칙 9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어떤 접근 전략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자의 입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수업이 이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성격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구별하고 이해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하고 그 원칙 9에 나와 있죠. 그 힘겨루기. 사실은 근데 힘겨루기는 같은 성격장애 있으신 분들끼리는 보통은 힘겨루기를 막 몇 년도 하고 막 소송도 내고 뭐 그렇게도 지내십니다. 근데 사실 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소송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송하는 문제가 누구나 다 막 성격장애면 항상 이렇게 일반화 생각하시면 제 말에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맥락이 있듯이 인지 왜곡이라고 하죠. 네.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뭐 그 부당한 거에 이렇게 소송하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 뭐 작은 거든 뭐 좀 소송거리가 아닌 건데 계속 소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힘겨루기라든가 결론 없는 논쟁, 휘말리는 거는 굉장히 삶을 삶을 소모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인생이 긴 게 아닌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소모가 일어나면 사실 하루의 삶이 됐든 뭐 일주일의 삶이 됐든 우리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하루 짧은 그 감동의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적인 그 지도를 따라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겨루기와 그 결론 없는 논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격장애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겪어들은 여러분들이 그 평가 잘하거나 왜곡당하거나 그 착취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책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들로부터만 우리가 보호를 받고 보호할 힘이 있어야겠죠. 누군가 보호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지시도 사실은 따르지 않죠. 그리고 보통 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 그 제가 2장과 3장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습 Q&A 또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바라는 바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뭐 학습 Q&A든 편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지사항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시청해 주시라 안녕. 쉬세요.